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일과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과 심리학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구성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일과 심리학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일과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심리학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의 세계라는 것은 일을 통해서 정말 행복과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일과 사랑이에요. 그 프로이트가 일과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삶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도 일 또는 직장 생활과 또 그와 관련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일의 세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행복 또는 일하는 괴로움,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일의 환경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죠. 그죠? 특히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관심의 초점도 변화하고 있고요. 일하는 삶의 어떤 면이 행복하고 어떤 면이 괴로운 것인지, 그리고 대다수는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고, 또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휴일이나 휴가만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여유 있고 많아도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상과 기대가 높으면 사실은 실망도 커요. 그게 일반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일하는 목적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고 돈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번다는 것이 일하는 목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속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겉으로 얘기하는 건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돈을 밝히는 것은 천벅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돈을 중시하는 경향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중시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일하면서 돈벌이보다는 능력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사실 외적 보상만으로 일에 대한 만족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 발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내가 직장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많이 달라졌죠. 뭐 돈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자기 시간이 많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요즘에 또 경향이라고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뭐 능력 발휘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좀 여유로운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집에서 일하는 게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는 엔데믹 상황에 가까워지면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전부 이제 회사에 나와라 출근들 다 해라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싫다 난 그냥 재택근무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뭐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고 3일은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도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근의 어떤 경향성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한데 일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에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대부분의 직장이나 직무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우리 사회에서 좀 공정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비해서 정말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뭐 노동 의혹 저하도 두드러지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직장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딱히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도 또 기피하고 있죠. 그죠? 그런 현상. 그리고 경기 침체나 불경기 상황 속에서 고통 분담하자라는 정부의 얘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인 측면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좀 전에 제가 녹화를 다 마쳤는데 동영상 재생을 다시 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뒷부분이 제대로 잘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까지는 제대로 잘 재생이 되는데 이 부분부터 다시 좀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대부분 직장이나 직무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일에 비해서 또는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정한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불만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3D 기피 현상, 힘든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힘든 일을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나 불경기 상황 속에서 겪는 그런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의 설득력이 굉장히 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과 관련된 현장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 조직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직급도 파괴되고 또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직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제 조기 퇴직, 뭐 정리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력자들이 퇴직하게 된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사실은 40대 초반에 직장을 관둔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회사에서 그렇게 퇴직을 정용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봐도 많은 기업들이 40대 중견 관리자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 뭐 50대 중반까지 직장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대졸자들의 취직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에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 문화도 예전에 굉장히 연공서열, 뭐 권위적인 위계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라지고 요즘에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MZ세대가 이제 직장에 많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20대부터 한 30대 후반까지의 MZ세대들이 오히려 조직 문화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윗사람들이 그 MZ세대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현상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봐도 채용이나 승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그 신입사원 선발 면접에 들어가 보면 예전과는 채용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채용 시에 중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연차만 차면 승진을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근무 연한이 다 찼다라고 해도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가 그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보기관의 과장급 승진자 후보자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들을 이제 역량평가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뭐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 중에는
한 번에 통과를 못 해가지고 3번, 4번, 5번까지도 계속 재응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그래도 과장은 달고 퇴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과장급 승진 후보자 명단에 계속 올라오는데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승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뭐 광고나 홍보나 조사 그런 회사들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또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많은 기자들, 예전엔 TV에 기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등장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죠. 거기다가 앵커들도 여자분들이 많고 PD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일반 민간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법시험에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제 직장을 갖는 게 사실은 지금 목표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내가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할까를 결정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도 4학년 2학기를 맞이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학년 2학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그 진로를 직장을 목표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들을 해보면 1, 2학년들 상담해보면 다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서 저는 2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진로 탐색을 하고 진로를 정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3, 4학년에는 그 진로를 목표한 기업이나 목표한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4학년이 돼도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방향만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내가 어느 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또는 뭘 정확하게 준비하는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이란 곳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그리고 흥미에 맞는 그런 곳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직장이란 곳은 뭐냐? 사실은 일단 직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직업이겠죠.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종업원들한테는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실현의 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직장이란 곳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남은 삶의 대다수의 시간은 다 직장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주로 새벽 6시쯤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서 밤 10시나 돼야 퇴근해서 들어오는 그런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중 잠자는 시간 빼면, 잠자는 것도 뭐 12시 좀 넘어서 자고 4, 5시에 일어나니까 4, 5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직장에 가기 위해서 쓰는 시간, 출퇴근 시간 한두 시간 빼면 정말 대다수의 많은 시간은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주말이나 휴일에 같이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날도 출근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 방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과 사랑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곳은 일을 통한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직장 동료들과 동료애를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직장은 일과 사랑의 조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냥 능력만 좋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채용 방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스펙 그래갖고 토익 점수 얼마, 학점 얼마 이런 것들에만 치중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거에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신입사원 서류 전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기소개서. 그 자기소개서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 거의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학에서 내가 어떤 식의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거의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에 그 사람이 전공이 뭐고 학점이 얼마고 토익 점수 얼마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필요도 없고 거의 블라인드죠. 그런 거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순수한 경험이나 활동만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면접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능력이라는 건 뭐냐?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그냥 중간 집단에 속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양극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건 과연 유전적이냐 후천적이냐. 일부 우리가 IQ 얘기를 할 때, 지능지수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전에 의해서 우월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훈련이나 학습에 의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는 누구냐?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는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적성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 모든 일을 다 전문가처럼 잘할 수 있느냐는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만 전문가라고 불리는 거지 모든 측면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뛰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능력만 있다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능력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고 하는 흥미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흥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적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 크게는 뭐 이과 적성이냐 문과 적성이냐, 그 다음에 이과 적성 중에도 그냥 순수 자연과학 쪽이냐 아니면 이공계통의 공과 쪽 적성이냐, 그리고 공과 쪽 적성 중에서도 뭐 기계공학이냐 전자공학이냐 이런 그 좀 구체적인 영역으로 좀 상세하게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적성 검사는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냐라고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너무 막연해요.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 일을 하고 싶어요. 뭐 광고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인사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안에서 세부 직무가 굉장히 많아요. 광고 쪽도 마찬가지죠. 인사 분야의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직무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걸 제가 산업심리학 강의 시간에 과제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과제를 직무 분석을 하라고. 근데 이제 직무 분석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석에는 정말 그 직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세분화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쭉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 환경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게 직무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산업심리학 분야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 직무에서 어떤 도구나 장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쫙 정리돼서 직무 명세사라는 것과 직무 기술사라는 걸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서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인간적인 요건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직무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 선발에 활용을 하고 또 교육 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직무 기술서는 그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나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 조건들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들을 쫙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하든 간에 반드시 이런 작업들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일이 뭔지를 알고 지원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실제로 광고대행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광고대행사는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10명 정도 뽑는데 거의 수백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한 거의 100대 1 정도, 그 정도의 지원 경쟁률이었는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광고대행사에 들어와서 처음에 무슨 일을 시키냐 하면 전화 받는 일을 시켜요. 사무실에서 자기 팀에 배정을 받아서. 근데 전화 받는 일을 굉장히 하찮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 받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걸 한 3개월 정도 시키고, 또 그것과 함께 회의 준비시키고, 자료 복사하고, 차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시키니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광고대행사 들어왔나? 난 광고를 만들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근데 처음에 광고대행사에 들어와서 광고 만드는 일에 바로 투입되지가 않아요. 그건 아마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조사회사, 리서치 회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광고에서는 제가 경력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입사원 교육은 받지 않았지요. 근데 아무튼 어느 회사를 가든, 일반 기업에 가든, 리서치 회사를 가든, 광고 회사를 가든, 처음 6개월 동안은 대부분 다 허드렛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온 친구들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들어왔나 하면서 사표를, 6개월도 안 됐는데 사표를 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저 친구들 굉장히 힘들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나가? 다른 데 갈 수 있는 또 능력을 갖추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또 자기 분석이라는 분야도 아주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셀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본 적이 있죠. 거기서도 제가 일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액추얼 셀프, 아이디얼 셀프, 오트 셀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possible self라는 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적 자기라는 건 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에 관련된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습, 그 실제적인 부분. 이상적 자기라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 관한 또 그런 아이디어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소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에 대한 표상이에요. 아이디얼 셀프는. 그리고 오우트 셀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뭐 가정에서 또는 뭐 내 지금 위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셀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들로 수행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활력을 주는 미래 상태의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케팅 전략 분석 기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압 분석이라고. 이 수압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 잘 알 수 있죠. 난 이런 면에서 뛰어나. 난 이런 건 잘해. 하는 그런 자기의 강점과 장점들을 정리하고요. 뭐 성격적인 장점도 적을 수 있고요. 반면에 난 이런 건 못해. 약점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죠. 성격적으로 이런 거는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라는 것을 자기가 파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회의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나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반면에 또 이거는 위협 요인으로서 나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까지 정리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내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내 양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뭔지를 축약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기회와 위험 요인, 뭐 전체적인 뭐 우리 지금 국내 상황 또 국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분야는 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산업과 관련된 뉴스, 기업과 관련된 뉴스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꼭 보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명과 기업명과 관련된 기사 내용들은 필요하면 스크랩까지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정부에서 주력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투자가 집중돼요. 그죠? 최근에 뭐 우리 그 윤 대통령이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막 해외 수출하는 여부와 막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뭐 K 방산이다 그래서 방해산업 분야, 그 다음에 K 팝이다, 또 K 컬처다, 영화, 드라마, K 콘텐츠 이런 분야도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성장이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력, 원자력, 뭐 그런 이제 석유 그 사용을 자꾸 줄이게 되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무와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분야에 갈 수 있는지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근데 자기 분석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격 검사, 그죠? 성격 검사, 적성,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위한 심리 검사라는 걸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심리 검사는 우리 심리학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검사 도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직 컨설팅을 한다거나 심리 도구 제작을 위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다 심리학과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거나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전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임상은 임상적 장면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지만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선발, 측정 및 평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이 검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가치관 검사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곳, 기업이라는 곳, 기관마다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 가치관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조직의 가치나 비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맞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가치관이라는 걸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이 사람은 보수를 가장 자기 인생에서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능력 발휘, 지도력 발휘, 안정성,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치관하고 흥미도 본인이 잘 알 수 있어요. 난 이런 거 좋아해. 하지만 이제 이 흥미 검사에는 아주 다양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그 분야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 그런 것들이 흥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롱의 직업 흥미 검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트롱의 직업 흥미 검사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엇보다 강조를 하는 거는 성격 검사죠. 그래서 이 성격 검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교한 성격 검사부터 여러분들이 흔히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MBTI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개의 유형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그죠? 그래서 MBTI 검사는 너무들 많이들 받아보고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성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MMPI라는 검사를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MPI 검사라는 것은 다면 인성 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면 인성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MMPI라고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다면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좀 미리 학생 상담 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많으면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이 검사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거의 10만 원 돈, 뭐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도 500문항 이상이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성격 분석이 되어져요. 16개의 성격 특성에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성격 특성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분석되어지고요. 기업의 경우는 인성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한 6, 7가지 정도 됩니다. 적으면 한 5가지 정도. 주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이끌고 가고 뭐 그런 것들과 관련돼.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 보면 인성검사 결과지가 다 같이 놓여져 있고, 어떤 성격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면접할 때 요주의 인물이라고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반사회적 성격, 그 조직 적응 성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반사회적 성격이 높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주의 인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좀 면접 질문을 관련된 질문을 꼭 해달라고 그러고 좀 유심히 관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검사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